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왜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 이토록 반복해서 짓밟혔을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 중국은 중원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영향권에 묶어둬야 했고, 일본은 대륙으로 가는 다리가 필요했죠. 우리 땅은 그 자체로 전략 자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첨단 기술 강국, 문화 수출국. 이제 묻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짊어진 지정학적 숙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냉전 시대를 기억하시나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이 서로를 노려보는 긴장의 시대였습니다. 언제 핵 버튼이 눌릴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죠.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정말로 3차 대전 직전까지 갔었고요. 케네디와 흐루시초프가 13일 동안 버틴 끝에 간신히 전쟁을 막았던 그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계가 둘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미국 진영, 소련 진영, 각자의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스가 관리했습니다. 이걸 저는 조폭의 논리라고 부릅니다. 동네마다 조직이 있고 그 조직 보스가 구역 안의 질서를 책임지는 거죠. 물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1956년 헝가리 봉기 때 소련 탱크가 부다페스트로 들어갔고 1968년 프라하의 봄도 마찬가지로 짓밟혔죠. 하지만 확실한 건 누가 책임자인지 모두가 알았다는 겁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미국은 서유럽과 아시아 일부를 확실하게 통제했어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국지전은 있었지만 전면전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같은 대리전도 결국 일정선에서 멈췄죠. 양쪽 보스가 서로 전면 충돌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냉전은 무서웠지만 예측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붉은 깃발이 내려갔죠. 미국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미국 혼자만 남았으니 세계는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어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까지 썼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고 더 이상 이념 전쟁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조폭 보스 한 명이 사라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스프링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발칸 반도에서 유고슬라비아가 산산조각 났고 보스니아 내전에서 25만 명이 죽었어요. 르완다에서는 100일 만에 8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강대국들은 방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노릇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은 소말리아에서 미군 18명이 죽자 바로 철수했죠. 블랙호크 다운 사건 기억하시죠?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탄이었어요. 그 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미국이 개입할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됐고 미국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무국화 시대, 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대국들의 거부권 남발로 마비됐고 국제법은 힘있는 나라만 무시할 수 있는 장식품이 됐죠. 세계는 다시 무법천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부터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가자 지구를 넘어 레바논, 예멘까지 확전되고 있죠. 수단, 에티오피아, 콩고에서는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됐는데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제 뉴스 가치도 없어진 거예요. 미얀마 쿠데타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재집권도 이제 묻혔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쟁들을 막아야 할 강대국들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G7 국가들 보세요. 일본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0%를 넘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도 130에서 150%입니다. 경제는 저성장에 갇혔고 인구는 급속히 늙어가고 있죠. 독일은 그나마 나았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었어요. 천문학적 숫자죠.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가까이 내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부채가 GDP의 30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어요.
항저우의 한 중산층 가정은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도 30년 대출금은 그대로 갚아야 하는 빚에 덫에 걸렸죠. 강대국들이 이렇게 경제적 늪에 빠져 있으니 누가 세계 질서를 책임지겠습니까?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계가 혼란스럽다고 했는데 사실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입니다. 한반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한국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1953년 7월 27일 우리가 맺은 건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이었어요. 정전, 잠시 멈춘 거죠. 법적으로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0년 넘게 총소리가 안 들리니까 평화의 착시에 빠져 있어요.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생각해보세요. 강남에서 출근하고 주말엔 이태원에서 친구들 만나고 연말엔 제주도 가서 쉽니다. 전쟁? 그건 교과서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을 볼까요? 서울은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의 170리 자주포, 240mm 방사포는 서울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어요. 1천만 명이 사는 수도가 적의 포구 앞에 노출된 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기억하시죠? 북한이 해병대 기지에 170여 발을 쏟아부었고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불과 15년 전이에요. 2015년 목함질의 도발, 2017년 북한군 귀순병 총격 사건, 끊임없이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면서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무장이 집중된 휴전선을 마주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SK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그 순간에도 DMZ에선 총부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죠. 이 아이러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한반도가 위험한 건 단순히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진짜 라이벌을 만났습니다. 소련도 강했지만 경제력에서는 미국의 상대가 안 됐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GDP가 미국의 70%를 넘어섰고 제조업 규모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어요.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세계 1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전략이 아시아 회귀 정책입니다. 오바마 때부터 시작됐고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더 강화했죠.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인도를 묶어서 중국을 에워싸는 다이아몬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쿼드라고 들어보셨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전 세계 해외 미군의 40%를 차지한다는 거 아셨습니까? 7만 명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은 제1도련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이죠. 이 선 안쪽 바다를 자기 영향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바로 그 선 위에 있어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건설합니다. 양쪽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 위기가 터지면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순간 한반도는 자동으로 전쟁에 연루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최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 대부분은 분단된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는 분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걸 못 느낍니다. 같은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사는 게 정상일 리 없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걸 저는 불편함의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먼저 징병제를 보죠. 20대 초반 남성들은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군대에 갑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깊이 파고 인턴십하고 창업 준비하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때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 시간에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섭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봐야 해요. 스타트업 하나 키울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념 갈등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색깔론에 휘둘립니다. 한 문제만 나오면 보역이 극단으로 갈라져서 싸우죠.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진영 논리만 남았습니다.
이 갈등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학자들은 분단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국방비만 연간 50조 원이 넘어요. 이걸 교육, 복지, RD에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단의 무게를 너무 오래 짊어진 나머지 그게 무겁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통일이 필요하긴 한가요? 솔직히 젊은 세대 중 상당수는 통일에 무관심합니다. 통일 비용 수백조 원 든다는데 왜 우리가 그걸 떠안아야 하냐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로또 같은 대박이 아닙니다. 안 하면 우리가 죽는 생존의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 사회를 보세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청년 실업과 우울증이 만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경쟁사회, 주거비 문제, 불평등 같은 여러 원인이 있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뿌리 중 하나가 분단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안 속에서 자랐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는 무의식적 공포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미래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여유롭게 계획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불가능해진 거죠.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급하니까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일부예요. 팔다리 하나가 괴사되어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억압받고 미래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휴전선 남쪽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한 부분이 썩으면 결국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감염이 퍼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지죠.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따져볼까요? 통일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말이죠. 먼저 토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 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토지 보상비예요. 새만금 사업도, GTX 공사도, 신도시 건설도 땅값 때문에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땅 주인들이 버티면 사업이 10년씩 지연되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토지가 전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통일 후 북한 지역을 개발할 때 토지 보상비가 거의 안 든다는 겁니다. 철도 깔고 도로 뚫고 산업단지 만들고 신도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남한의 절반도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물류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섬나라처럼 삽니다. 수출입을 전부 배나 비행기로 해야 하죠. 부산에서 유럽까지 컨테이너선으로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와 한반도 종단철도 TKR가 연결됩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평양, 신의주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파리까지 갈 수 있어요. 물류 시간이 3분의 1로 줄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허브가 되는 겁니다. 물류, 금융, 기술, 문화가 교차하는 동북아의 심장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가 동남아의 허브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인구 8천만의 내수 시장, 세계적 기술력, 문화 콘텐츠까지 다 갖췄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죠.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첫 임기 때 김정은과 3번이나 만났던 사람이에요.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죠. 물론 비핵화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과정 자체를 자신의 업적으로 포장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 문제의 완벽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경제 회복, 국경 통제, 그리고 외교적 성과. 북한과의 협상은 그에게 3번째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김정은과 만나려 할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 같은 이상적 목표보다는 핵 동결이나 부분적 폐기 같은 실용적 합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중국이거든요. 북한의 핵무기보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북한을 중국 견제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정교하지 않을 겁니다.
트위터 외교, 즉흥적 발언,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무모함이 한반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외교로는 풀리지 않던 문제가 예상 밖의 방식으로 물꼬가 트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2024년 김정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남한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걸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부르죠. 언뜻 보면 강경한 입장 같지만 사실 이건 공포의 표현입니다. 김정은이 뭘 두려워하느냐? 바로 남한의 영향력이에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한류는 이미 북한 내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북한 청년들이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K-POP를 듣고 남한식 말투를 따라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정보는 물처럼 흐르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이 선택한 게 뭡니까? 아예 벽을 더 높이 쌓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 거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어적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의 정통성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조국 통일의 주역이다.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는 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남한은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순간 선대의 유훈을 부정하는 겁니다. 3대 세습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통일하자고 했는데 손자는 남한이 적이라고 하네? 이 의문이 커질수록 체제의 균열도 깊어집니다.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어요. 남한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북한은 최빈국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전기차를 수출할 때 그들은 식량 배급도 제대로 못합니다. 북한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수세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 결국 가장 큰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이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세대 간에 대립하고 지역끼리 반목합니다. 이 에너지를 합치면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느라 힘을 소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5천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두 정점에 있죠. 이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아깝다고요? 그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평화를 사는 비용이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